일론 머스크도 논란 믿기 힘든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뭐라고요? 미국이 40년 동안 오염원이라며 방치해온 검은 쓰레기 더미가 사실은 수조 원짜리 금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처음 알아본 건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봤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돌아온 대답은 단 한 문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로 워싱턴은 침묵했고 상원 청문회와 백악관 긴급회의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쓰레기를 광산으로 바꾼 나라,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 준비된 국가 대한민국. 지금부터 외국인 기자가 직접 목격한 충격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30년 넘게 경제와 산업을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수많은 국가의 흥망을 기록했고 셀 수 없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실패와 선진국의 오만을 기사로 써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잘 수출하는 나라, 그 정도의 이미지였죠. 작지만 성실한 나라, 그러나 판을 흔들 정도의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건 아주 사소한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 관한 환경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40년 동안 방치된 산업 폐기물 저장소, 검은색 슬러지가 가득 찬 거대한 웅덩이. 환경청은 그곳을 잠재적 오염원이라 불렀고 주민들은 도시의 흉터라 부르던 곳이었습니다. 처리 비용만 매년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 말 그대로 골칫덩이였죠. 그런데 그 보고서 맨 아래 믿기 힘든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해당 폐기물 전량 매입 제한.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폐기물을 사겠다고요? 그것도 외국 기업이? 환경 규제로 아무도 손대지 않던 쓰레기 더미를 왜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걸까요? 저는 그 문장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매입 가격이 적혀 있었거든요. 수십만 톤의 폐기물, 제한 금액은 수십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쓰레기에 가격이 붙어 있다는 사실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액수가 결코 실수나 장난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뭘 보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미국이 40년 동안 방치하고 비용만 들이던 장소에서 한국은 왜 가치를 본 걸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보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재활용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건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의 시선을 바꾸게 될 줄은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평생 다시 보게 될 줄은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테네시 폐기물 매입 건과 관련해 미 에너지부와 한국 기업 간의 공식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자리를 큰 기대 없이 찾았습니다. 아마 형식적인 미팅이거나 과장된 기술 설명이 이어지다 흐지부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심, 경계, 그리고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얼굴들이었죠. 회의실에는 에너지부 고위 관료들, 환경청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 측 대표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두툼한 보고서 몇 권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죠. 그 모습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로 소개된 사람은 중년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름은 김성준, 목소리는 낮았고 말투는 단정했어요. 그는 인사말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미국에서는 이곳을 폐기물 저장소로 분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화면에 테네시 현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검게 변색된 슬러지, 오래된 침전물, 누구나 고개를 저을 법한 모습이었죠.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맞다, 저건 쓰레기다 라는 무언의 동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곳을 광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헛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역시 노트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광산이라니요. 산을 파지도 않고 땅속에 묻힌 광맥도 아닌데 광산이라니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미국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기서 뭘 캐낼 수 있다는 겁니까? 질문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성준은 잠시 고개를 숙여 보고서를 넘기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구리, 아연은 기본이고요. 은과 금, 그리고 게르마늄과 인듐 같은 희귀금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숫자를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총량, 예상 함량, 추출 가능 비율. 모든 수치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었고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웃음을 거뒀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나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었어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미국은 이걸 몰랐을까요? 왜 40년 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이 결국 회의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김성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기술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한 외국 엔지니어가 미국의 기술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누군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말이죠.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성준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채굴과 1차 재련에는 강합니다. 하지만 복합금속이 섞인 산업 폐기물에서 개별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은 약합니다.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수백 번의 공정수정, 그리고 현장에서 쌓인 경험. 그 말 속에는 자랑도 과장도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말해주는 무게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는 설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쓰레기라 불렀고 그들은 광산이라 불렀다. 그 차이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준비의 차이였다는 것을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김성준이라는 한국 엔지니어의 한 문장이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발도 조롱도 아닌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제 자존심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엇을 선택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었죠. 한국의 자원 재활용 산업, 도시광산이라는 개념, 관련 연구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검색을 시작했지만 몇 시간 후 제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연도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 한국은 이미 도시는 가장 큰 광산이다라는 개념을 공식 문서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도시가 광산이라니요. 그때까지 저에게 광산이란 늘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파헤치고 자연을 훼손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얻는 자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광산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쓰고 버린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산업 폐기물.
우리가 쓰레기라 부르며 외면했던 것들 속에 천연 광산보다 더 높은 농도의 금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한국은 이미 수치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관련 데이터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휴대전화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천연 금광석 1톤에서 나오는 양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환경 캠페인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산업 전략이었어요. 그 순간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 왜 미국이 아니라 왜 한국이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석유도, 철광석도, 구리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 만약 전쟁이나 국제분쟁으로 자원 공급이 끊긴다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반면 미국은 달랐습니다. 자원이 풍부했고 언제든 땅을 파면 무언가 나왔죠. 우리는 늘 선택지가 있었고 그래서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쓰고 버려도 다시 사오면 된다는 안일함이 조금씩 기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에서라도 답을 찾아야 했고 그 답을 기술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10년, 20년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국의 성공담이 아니라 미국의 공백을 보여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초과학이 강했고 연구 논문은 넘쳐났지만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견디는 인내심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으면 중단했고 눈에 띄지 않는 기술에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저는 김상준이 했던 또 다른 말을 떠올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듯 했던 말이었어요. 도시는 가장 큰 광산입니다. 그 말은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세운 결론이었고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방향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테네시의 검은 폐기물 더미를 보고 미국은 비용을 떠올렸고 한국은 시간을 떠올렸다는 사실을요.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견뎠는지 그 시간이 바로 가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단순한 산업기사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이 곧 미국의 정치와 안보까지 뒤흔들게 될 줄은 말이죠.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산업 현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테네시 폐기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검토 단계에 들어가자마자 워싱턴 정가가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응이라기보다 반발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원산업위원회에서 테네시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었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자원을 외국 기업에 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정치적 문제 제기였어요.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원이라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쓰레기 더미였고 비용만 잡아먹는 골칫덩이였는데 한국이 가치를 증명하자마자 갑자기 국가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청문회 당일 의사당 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원들 뒤편에는 보좌관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언론과 산업 관계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 싸움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는 미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기업을 대표해 김성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고 주변의 시선이나 분위기에 크게 흔들리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이 공간과 묘하게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청문회는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왜 미국이 직접 하지 않고 외국 기업에 맡기는가? 미국 기술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가? 질문 하나하나에는 기술적 검증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이 자리가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찾는 무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김성준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아주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서두는 길지 않았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자원을 넘기는 일이 아니라 40년간 방치된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회수된 금속을 다시 산업으로 돌려보내는 순환 구조라는 점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공정, 그리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복잡한 공정도를 화면에 띄우며 화학적 용해와 전기분해, 선택적 침전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이 과정을 통해 폐기물의 95% 이상을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남은 5%만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의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메모를 하는 손길도 늘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의원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술이라면 왜 미국은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은 공격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답을 듣고 싶다는 조급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연구실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패를 견디고 수십 년을 버텨야 완성됩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투자했고 미국은 그렇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모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청문회의 승패가 이미 갈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치는 말로 공격했지만 기술은 결과로 대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실 안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고 과반을 훌쩍 넘는 찬성으로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심과 경계로 가득하던 공간에서 이제는 악수가 오가고 명함이 건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기술이 얼마나 잔인하게 솔직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편견을 설득하지 않고 논쟁을 이기려 하지 않으며 그저 결과를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을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한국과 미국의 싸움이 아니었고 외국 기업과 자국 산업의 대립도 아니었으며 준비한 시간과 준비하지 않은 시간의 충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테네시 프로젝트가 상원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워싱턴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의 주제와 장관들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곧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히토류 수출 제한.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 보호였지만 이 분야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풍력 발전기, 그리고 군사 장비에 이르기까지 현대 산업의 심장과 같은 존재였고 그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상무부가 동시에 분주해졌고 언론은 자원 전쟁의 서막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유독 한국만은 놀라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된 건 에너지부의 한 비공식 브리핑 자리에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마주친 한 관계자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쪽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다니요. 전 세계가 중국의 조치에 허둥대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그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김성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테네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었고 워싱턴 근교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도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정말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커피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준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주는 한국이 지난 10여 년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공급망을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국가로 나누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며 무엇보다 도시 광산을 통해 재활용 자원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준 자료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숫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 그것은 선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었어요. 한국이 사용하는 히토류의 상당 부분이 이미 재활용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은 위기가 닥친 뒤 대책을 찾고 있었고 한국은 위기가 오기 전에 구조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태도의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의 효율을 따졌고 한국은 미래의 위험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관련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중국의 조치로 흔들리는 글로벌 기업들, 대체 공급처를 찾느라 분주한 각국 정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유독 조용한 한국의 이름,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테네시의 폐기물 이야기가 단지 환경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자원 안보의 이야기였고 더 나아가 국가가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질문에 이미 답을 써두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카드를 꺼냈을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전 세계 산업계를 흔들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워싱턴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정도로 취급되던 테네시 이야기가 이제는 국가안보문서와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고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오가던 자료들이 백악관 상황실 책상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유난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자원 안보 관련 회의인데 테네시 프로젝트가 핵심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열리는 날 백악관 상황실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너지 장관과 상무장관, 국방 관련 보좌관들까지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화면에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 그래프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미국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김성준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외국 기업의 기술자였고 상원 청문회에서는 의심의 대상이었으며 일부 정치인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는데 이제 그는 미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 앉아 자원 안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잠시 현실 감각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회의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분위기는 긴장돼 있었지만 김성준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준비된 자료를 차분히 넘기며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인 취약성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그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특히 도시광산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천연 광산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환경 파괴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은 뒤 이미 도시 안에 축적된 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 왜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지를 설명했는데 그 설명은 이론이 아니라 이미 수년간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실 안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장면은 한 안보 보좌관이 이렇게 물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이 자원을 완전히 차단하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를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성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남긴 울림은 컸습니다. 산업이 멈추지 않는다는 말은 곧 국가 기능이 유지된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안보의 언어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이 재활용 자원과 다변화된 공급망, 전략적 비축을 통해 최소한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그 장치들이 이미 실제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이 자리의 성격이 분명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기술을 써도 될까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함께 배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로 전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미국은 처음으로 배워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백악관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략과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그날만큼 준비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테네시의 검은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 미국의 국가 전략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워싱턴의 겨울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어느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테네시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과 메모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놓인 제 노트에는 한 문장이 여러 번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국가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흥미로운 산업 기사로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의 폐기물을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 성과를 냈다는 정도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테네시의 검은 폐기물 더미는 단지 산업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40년 동안 외면해 온 시간의 흔적이었고, 동시에 한국이 30년 동안 쌓아온 준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한 나라는 비용을 떠올렸고 다른 한 나라는 가능성을 떠올렸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봐 왔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집요하게 미래를 준비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큰 소리치지 않았고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필요했기 때문에 기술을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 어느 날 세계가 위기에 흔들릴 때 조용히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제 관점만이 아니라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변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웠고 그래서 서둘러 준비하지 않았으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기에 멈출 수 없었고 바로 그 차이가 오늘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칼럼을 마감하며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다. 이 문장을 쓰기까지 제 안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한 나라를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글을 쓰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가, 감정이 앞선 것은 아닌가 수없이 자문했지만 결국 저는 사실을 그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강한 국가는 위기 때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조용히 대비해둔 나라라는 사실을요.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기술을 택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인내를 택했으며 단기적인 이익보다 긴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날 테네시 보고서의 그 한 줄을 그냥 넘겼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중요한 변화를 놓친 채 또 하나의 기사를 써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 줄을 따라갔고 그 길 끝에서 한 나라의 성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기술이 앞선 나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을 준비의 의미를 아는 나라, 버려진 것에서 미래를 찾는 나라,
그리고 위기 앞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기록이며 감탄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크기나 자원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